2부의 주제는요, 평가예요. 평가 방식. 그러니까 논서술 평가, 그러니까 객관식 평가 말고 논서술식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었는데, 그냥 재미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에,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약간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입이 될까,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짜 좀 직접적 혹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바꾼다는 거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엄청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에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진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다. 평가라는 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입시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하고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교육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검증인데, 결국 그 앞에서 어떤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 좀 특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해외도 다른 나라들도 각각 나라마다의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교육 제도가 바뀌거나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평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학생부를 보는 수시 입시, 그 다음에 수능 시험으로 보는 정시 입시. 그런데 이 수시 입시와 정시 입시가 학생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 정량 평가, 객관식 평가 뭐 이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쉽게 말하면 객관식이니까 교육도 객관식. 평가 방식이 객관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답이 정해져 있고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인 건데, 그러니까 모두가 뭐 50만 명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봐도 똑같은 답을 고르게 되는 시험인 건데, 뭐 그런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답을 딱 정해놓고 50만 명이 다 같은 답을 골라야 하는. 그러니 다양성이 뭐 인정되거나 사실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의 해석도 그러하구나. 야, 너같이 생각할 수도 있네. 그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100번 해도. 왜? 평가 방법, 결국 시험이 안 바뀌니까 뭐 뭘 다 바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우리한테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뭐 논서수식 교육, 뭐 IB 교육 이런 얘기 백날 해도 결국 평가가 안 바뀌면 우리한테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도 조금 단순하게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 문항 같은 거 소개하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영어를 시험을 볼 때 뭐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고치시오, 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 문항의 질문들인데, 그렇지 않고 이 외부 평가 문제의 예시들을 보면요, 우리 사회 많은 10대들은 그들의 외모에 대해 불안해한다. 왜 10대들이 그러한 불안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 해결책에 대해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글을 영작하시오. 특징이 있다면 문제의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의 10대라는 조건을 고려하고 글을 써야 될 거고요. 그들의 외모에 대한 불안. 외모하면 또 반대로 뭐가 생각나요? 내면, 마음. 10대들이 그러한 불안을 갖는지. 자, 외모의 문제가 불안과 연관돼 있다. 그러면 외모와 관련된 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단순히 생긴 내 얼굴 모습이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불안에 대한 이유, 그 이유와 해결책을, 그 다음에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글이라고 해가지고요. 보면은 이제 저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친구한테 써주는 글일 수도 있는데 제공이는 그게 아니고 조금은 피셜, 공식적인 글의 성격을 가지고서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잡지의 어떤 기사문으로
뭐 아니면은 뭐 기고문으로 에세이로 이런 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객관식 문제의 발문과, 왜냐면 객관식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다 똑같아요. 다음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질문이 굉장히 단촐할 수밖에 없는데, IB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이 많다. 이런 것들 되죠. 이거가 사실은 조금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 작품을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나만의 지식을 갖게 돼요. 전 과목 모두 정해진 교과서가 없어요. 자, 이거를요, 저희가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교육, 하나는 입시, 시험, 평가죠. 자,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한다. 나만의 지식을 갖는다. 정해진 교과서 없이 모든 것을 교육의 도구로 삼는다.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좋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평가로 바꿔볼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대요. 그러면은 서로 그 내용이나 기준이 다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어떤 생각이 좀 우수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만의 지식이라고 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건데 얘의 생각이 낮고 얘의 생각이 부족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반문이 바로 들 수 있다. 뭐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즉 교육의 관점에서는 야 그래 생각이 다르지, 나만의 지식을 가져야지, 야 뭐 교과서가 중요하냐, 책을 읽고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봐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그 시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평가한다고 하면 아니 그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평가하겠어요 라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점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뭐 그냥 다큐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 평가 방식이 이해가 되시는지, 저거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달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나중 문제, 뭐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문제는 변별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평가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될까?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아이들마다 쓴 에세이가 다 다르고 주제가 다 다르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 서로 다른 주제의 글들을 어떤 기준은, 그럼 최소한 그 기준은 좀 통일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기준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는 IB가 사용하고 있는 4개의 그 기준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조금 쉽게 한번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먼저 위에 기준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4시 10점씩 해가지고 총 40점이 되는데, A, B, C, D 중에서 D를 빼고 위에 있는 3개를 보시면 이 3개의 부분이 결국에는 내용이고 D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용과 형식입니다. 이 프레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논술 평가를 생각하실 때,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대입 논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술에 제대로 된 평가, 그러니까 첨삭을 하거나 채점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맞춤법 이런 거 우리가 첨삭한다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건 형식적 기준에 해당해요. 그럼 우리가 언어, 마지막 보세요. 다양한 언어를 얼마나 명확하고 다양하게,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좋고 문장의 전달력이 이제 명료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40점에 10점. 그러니까 한 25% 정도는 형식적인 부분. 그럼 나머지 75%는 내용적인 부분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학 논술도 이래요. 지금 대입 논술도 저 정도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한 75%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지식, 이해, 해석.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스키마가 얼만큼 명확하고 풍부한가.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만의 해석을 잘 도출해내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느냐죠. 언더스탠딩.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해도의 문제. 두 번째, 분석하고 평가. 자,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 이해 해석하는 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구분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쉬워요. 분석 및 평가는요, 보통 이해와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식 이해 해석은요,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분석 및 평가는 작품 밖으로 나와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석 및 평가라는 건 이 작품을 내가 열심히 이해했어.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작품하고 이거를 비교해. 그게 이제 분석이라고 보고요. 평가. 이 작품을 내가 열심히 이해했는데 이 작품을 근데 이거는 흑인들 인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이런 식으로 작품을 좀 객관화합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서 내재적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위 A라면 B는 그거랑 약간 거리를 두고 얘를 다른 지식과 견주거나 그걸 좀 거리두기 해서 약간 거리를 두면 뭐가 생겨요? 약간 비판적 관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볼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점 구성 전개. 자, 이것도 물론 약간의 형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는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좋았어. 내용 이해도 잘했어. 근데 그거를 전개하는 논리를 제대로 펴고 있는가. 그래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옆에 서 있지만 구성적으로 균형감 있게 발표를 했는가. 그러게요. 이 부분은 형식의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더 있겠네요. 그러면은 내용 절반, 형식 절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논리적 전개 내용까지를 내용적 평가로 보는 경우에는 75%도 25%. 그러니까 형식 대 내용의 비율 중에 한 1대3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밑에 있는 두 개가 다 형식적 글의 요건이다 아니면은 언어의 요건이다라고 하면 5대5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점을 주는 기준이 옆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적 이슈와 관련해서 발췌문 및 작품과 작품 모음집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이해를 보이며 그들의 함축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자, 근데 이게 8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 이슈와 관련하여 발췌문 작품과 작품 모음집에 대한, 여기 똑같죠? 좋은 수준의 이해도와 지식과 이해도를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는 탁월하다, 여기는 좋다. 그럼 세 번째는 6.5점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식 및 이해. 이 정도면 이라고 얘기하는, 만족할 만한. 그러면 좋은, 그럼 탁월한. 이 기준인 거예요. 뭐가 탁월하냐, 뭐가 좋냐, 뭐가 만족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 4점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간 점수라고 하면은 만족할 만한, 그냥 이 정도면 안다고 해야지. 이 정도 느낌인 거고. 지금 얘는 좀 잘했는데, 이건 탁월한데, 당연히 A 등급을 받는 친구가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서 내용을 읽고 이해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는 AI들도 이렇게 합니다. AI들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점수를 다 매기고 나면 결국 이 친구의 이제 어떤 답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영상에서 다뤘던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술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대학 입시에서도 이제 논술이 있고 구술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구술 말로 푸는 건데요. 사실 말로 푸는 게 평가하기도 쉽고 또 좀 약간 좀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친구 정말 잘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말은 이렇게 뱉으면은 그 순간 어떻게 평가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술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공정성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인데, 보세요. 평가가 정말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표가 끝났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점은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은 해석이 약했다라고 피드백을 바로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 시간에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점수가 왜 이렇게 평가되었는지를 근거를 평가받는 이에게 평가자가 직접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납득이 되면서 동시에 교육이 되겠죠. 내가 이래서 이게 부족했구나. 그 순간만큼은 명확히 본인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음에는 이 감점받았던 요인을 내가 고쳐야겠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이러한 구술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 얘기하는 공정성이라는 게 모두가 똑같이 객관식 시험을 봤다의 공정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이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를 납득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학생이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평가를 그냥 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자를 또 관리 감독하는 상위 학급 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IB 채점센터인데 중앙에서 그 평가가 적절했는지,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준 것은 아닌지와 같은 것을 보고 보정하게 됩니다. 점수를 조정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거꾸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미지는 여러 명의 평가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약간 똑같은 시험지를 여러 명에게 채점하게 해줌으로써 그 답안들을 과연 이 평가자들이 균질하게 비슷한 점수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약간 뭐 부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오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2부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더라고요. 타당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이게 주관식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 평가 기준 자체가 말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돼. 즉 뭐냐면 교사 마음대로 점수를 준 게 아니고 다른 교사 혹은 학생들까지도 그 평가가 동일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공정하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 평가와 관련된 특히 학생들이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가 역량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고요. 교사들의 역량, 그 다음에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험만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시험을 이렇게 본다는 거는 평소에 교육을 저렇게 한다는 거니까 논서주식 교육을 할 때 평가가 바뀐다 이런 얘기였고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평가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 앞에 게 더 중요하고 평가가 오히려 안 중요한데, 왜? 평가는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하니까, OMR 카드 체킹하니까 비용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논서술형이 이제 강조가 되게 되면은 비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가 확보돼야 된다. 뭐냐면은 교육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시험 방식, 평가 방식이 왜 필요하고 공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좀 2부에서 다뤘습니다.